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푸기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년 만에 크게 낮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상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2015년 30.5%에 비해 10.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망률이 개선된 이유에 대해서는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 외상센터가 2014년 3곳에서 현재 14곳으로 확충됐고 관련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은 이 나트륨의 95% 이상을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성인 15,700여 명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국내 소비자는 나트륨의 하루 섭취량 가운데 96.3%를 가공식품을 통해 얻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인 남녀를 통틀어 하루 평균 총 식품 섭취량은 1,550g이었는데요. 이 중 70%에 가까운 1,055g을 가공식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암교육센터와 혈액종양내과, 임상역학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악성 림프종 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벌인 결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라며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교육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뇨병에 있는 폐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폐 기능 저하를 부르는 방사선 폐렴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연구팀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100여 명의 폐암 환자를 1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요. 약물이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에 큰 지장을 받는 중등도 이상 방사선 폐렴의 발생 위험도가 당뇨병 환자에서 2.7배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당뇨가 있으면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폐 조직의 회복 속도가 늦어 방사선 폐렴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랫동안 자면 향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연구팀이 평균 62세 중국인 3만 1,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9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은 낮잠 시간이 30분 미만인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5%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낮잠을 많이 잔다는 건 비활동적 생활 패턴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특히 중년과 노년층은 낮잠과 밤잠을 보통 수준으로 깊게 자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소화기관인 이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위 점막 겉표면에 나타나는 선암이 있고요. 점막 안쪽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과 위의 신경 또는 근육 조직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종양 그리고 근육 육종 등이 있습니다. 모두 위암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위암의 대부분을 선암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위암이라고 하면 선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위선암은 위점막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종양덩어리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인데요. 이게 홍 모양처럼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변 림프절로 옮겨가면서 성장합니다. 위선암을 방치해서 간이나 복막에 전이가 되면 짧게는 4주, 길게는 6개월의 생존 기간만을 남겨놓을 수도 있으니 치명적인 질환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 조기 진단에 따른 치료는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6년 국가암등록 통계에서 드러난 국내 전체 위암 환자 수는 27만 3,700여 명,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전립선암, 미세먼지로 인해 관심이 더해진 폐암의 3배를 웃돕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된 암 발생 건수로만 봤을 때는 위암이 남녀를 합쳐 3만 500여 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3.3%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년도인 2015년에도 역시 위암의 신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암 가운데 위암이 특히 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짜게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영향도 큽니다. 균은 입에서 입으로, 즉 찌개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전달됩니다. 이 밖에도 가족력과 흡연,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염 등 관련 질병도 위암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때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증상이 없고 진행이 된다. 한 2기, 3기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심해지면은 토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은 몸무게 빠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으면 벌써 진행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벌써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초기 암은 증상이 없어요. 위벽은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대개 위점막에서 발생하는 암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벽을 파고듭니다.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 조기 위암으로 볼 수 있고, 근육층 또는 장막층까지 퍼졌다면 이미 진행된 암으로 진단됩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요긴한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나 궤양이 확인되면 위암의 가능성을 고려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더불어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슴 엑선 검사, 복부 CT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50세 넘어가면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건 일반적인 환자가 그렇고,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라는 거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서 위암이 있으면은 좀 더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본인이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염증이 심하다, 선종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위내시경이에요. 직접 들여다보는 게 정확하니까 정기적으로 검진하라고 날라오면은 2년마다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암을 치료하는 확실한 방법은 암 조직을 잘라내 제거하는 겁니다. 조기 위암이라면 따로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올감이나 내시경 칼로 절제합니다.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위암 병변은 물론 그 주변 정상적 위 조직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절제해 암이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없앱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그 병변만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크기가 한 2cm 정도 내외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암의 침범 깊이가 깊지 않고, 암의 분화도가 좋은 암들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이 되었다 하면은 복강경으로 해서 위를 절제할 수도 있고, 진행이 더 많이 되면은 복강경으로 못하고 개복해서 위를 자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전이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발견했는데 사기암이면은 그때는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 뭐 방사선 치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치료는 잘라내는 게 제일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초기 때는 내시경으로 하고, 초기가 지나면은 위 절제 수술한다, 그렇게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암을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쳐 간으로 전이가 되면 생존 기간은 6개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까지 전이됐다면 그 기간은
단 1개월에 그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치명적일 수 있는 위암이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위장 점막에 한정된 위암의 경우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생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시경 검사 비율이 늘고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도 치료를 시작했을 때 암이 진행된 정도가 심할수록 수술은 힘들어지고 재발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위암의 위험 요인들을 잘 살피시고 또 자제하면서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 속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수족구, 구내염 등으로 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감염이 되면 체온을 높여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바이러스 사멸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인데요. 열이 난다는 건 아이의 몸이 면역 체계와 반응해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이물질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조금 높은 36도에서 37.2도인데요. 집에서 아이가 열이 날 때 체온과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체온이 38.5도를 넘으면서 평소와 달리 힘들어하거나 기운이 없고 식욕도 없는 경우, 체온이 39.5도 이상인 경우라면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후 아이의 상태를 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가 열성경련 경험한 적이 있다면 미열의 경우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정상 체온보다 조금 높더라도 아이가 평소와 같은 상태라면 경과를 지켜보면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아이가 스스로 열감기를 이겨내는 경험을 몇 차례 하다 보면 이후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열이 난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하고 아이가 노는 중간에도 휴식 시간을 챙겨서 피로하지 않게 해야 하고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해 충분히 수면을 보충할 수 있게 하고 아이가 자는 침실이 건조하지 않도록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열이 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탈수 증상인데요. 따라서 물을 잘 마시게 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고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해서 탈수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감기로 인한 열에는 보리차, 결명자차, 도라지차, 오미자차 등이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날 때는 소화 기능도 저하되므로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데요. 과일, 주스 등 익히지 않은 생음식은 삼가고 끓인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룽지 끓인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일부러 땀을 내게 하는 건 좋지가 않은데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얇은 옷을 입혀서 자주 갈아입히고 열이 오를 때 오한이 있다면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해열제를 복용한 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물수건 마사지를 하면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을 수건에 적셔 살짝 짜낸 후에 아이의 몸에 접히는 부분,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닦아주면 좋습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텀블러 쓰다가 되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료가 담긴 텀블러는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따뜻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뒀다 헹궈내고 세척을 마친 후에는 뚜껑을 열어둔 채로 잘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텀블러 사용으로 환경도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히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